유가랑 금리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100달러 넘었던 게 급락을 합니다. 금리는 어떻죠? 안 빠집니다. 이 간격이 뭐냐는 거죠. 시장의 설명은 케빈 어시가 매파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르다. 이 간격이 뭐냐면 젠숭항이나 데미 서사비스가 주장하는 건 AI의 끝판왕은 바이오라고 주장을 자꾸 합니다. 네. 안 먹히다가 최근에 먹히기 시작해요. 미국의 XBI 같은 ETF는 최근 5년 새 신고가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결국은 바이오도 AI의 수혜를 보는 업종이라고 약간 AI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저희는 봐요. 증자 많이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왼쪽 그림처럼 IPO나 증자나 우선주가 올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가총액 대비 주식 조달 금액이 옛날 고점이 대략 한 2%거든요. 지금 그거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채권도 당연히 역사상 최고예요. 많이 찍으니까. 그런데 역시 시가총액 비중을 하면 별로 높지 않다. 그러니까 워낙 미국의 금융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유동성에 압박을 주진 않지 않을까. 그 SOFR, IORB가 너무 중요해요. 연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안 사줄게.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아니 성명문에 써 있다니까요. 앰플 리퀴디티가 생각 그 짧은 성명문에 그 반 페이지처럼 꼭 써야 되는 내용에만 들어있는데 그거 좀 믿어주죠. 10월 달이 특히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위원님이 이제 뉴욕 증시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큰 질문부터 드릴게요. 뉴욕 증시 지금 사실 글로벌 증시의 어떤 리더격 아니겠습니까? 좋다고 보시는지 안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3분기까지 8,2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쁘게 보는 논리는 명확합니다. 유가가 올랐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면은 이제 시장이 별로다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 이유를 다른 쪽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월, 9월 말까지는 증시가 안 나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케빈 어시가 매파적으로 얘기했다라고들 다들 얘기하지만 케빈 어시가 FOMC에서 한 행동들이나 거기서 말한 것들을 지켜보면 별로 매파적이지 않았다. 중간 선거 전까지 유동성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이익도 계속 잘 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3분기까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케빈 어시 말씀하시니까 그 신트라 포럼 내일 밤에 이제 그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혹시나 그 매파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매파적 메시지라고 하면은 뭐 물가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 케빈 어시가 이번에 FOMC에서 명확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OMC에서 했던 얘기에서 추가적인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극히 적다고 보고요. 아마 6월 청문회, 그 전에 청문회나 6월 FOMC에서 있었던 얘기 정도를 반복하는 수준의 연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별히 뭐 특이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지금 그 금리에 대한 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전쟁이 종결되면서 유가는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대체로 보면은 PC의 물가는 조금 후행해서 유가가 떨어지고 몇 달 후는 그 사이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 케빈 어시가 말을 안 하는 것조차도 시장은 또 불안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죠. 지금까지 매파적으로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를 논리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고 틀리고 나중 일이고요. 첫 번째로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이게 지금까지 논리 명확히 그거였죠. 그거였죠. 그러면 이 그림 왼쪽 그림 한 번만 봐주시면 지금 유가가 70달러입니다. 지금 핵심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없죠. 왜냐하면 아직도 높지가 않기 때문에 다 헤드라인 물가를 걱정하고 있어서 제가 헤드라인 물가를 갖고 왔는데 유가가 지금 70달러 정도 됩니다. WTI가 70달러가 유지가 되면 이 빨간색은 일반 물가 상승률이고요. 검정색이 유가 변화율인데 70달러를 가정하면 앞으로의 유가 변화율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작년께 있으니까. 그러면 검정색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유가가 유지되는 가정이라면
물가는 이제 거의 정점인 거예요. 어. 헤드라인 과거 사례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왜 후행했었냐면 일반 물가 상승률이 유가는 상승률은 고점 찍고 떨어졌지만 이 기간에 뭐가 많이 올랐었냐면 기억해 보시면 주거비, 헬스케어, 각종 서비스 비용이 엄청나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때가 딱 코로나 끝나고 러우 전쟁 직전이거든요. 네. 그때 올라갔던 거랑 지금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의 유가가 유지가 되면은 물가 상승률은 5월이나 6월이 정점인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고. 오른쪽 금리를 보시면 논리대로 전쟁이 났고 유가가 올랐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 오른다고 봤었기 때문에 요때 전쟁이 났죠. 2월 말에 이란 전쟁. 그래서 그 전에는 유가랑 금리가 별 관계가 없었는데 전쟁 나고부터는 거의 유가랑 금리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거의 똑같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급락을 100달러 넘었던 게 급락을 합니다. 네. 금리는 어떻죠? 안 빠집니다. 네. 네. 지금도 4.37 뭐 이래요. 뭐 1bp 빠져서. 이 간격이 뭐냐는 거죠. 시장의 설명은 케빈 어시가 매파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르다. 이 간격이 뭐냐면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너무너무 좋고 유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이 뭐냐면 미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에요. 네. 그래서 26년, 27년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좋은 건 저희가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빅테크의 캐펙스가 진짜 많을 거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거는 작년, 여기 보시면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부터 컨센서스가 계속 좋았었어요. 근데 28년은 작년 10월, 이게 언제냐? SK하이닉스가 작년 8월에 30만 년이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겠죠.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10배가 났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텐베거가 나왔죠. 딱 1년 만에. 대형주예요. 1년도 안 됐죠, 지금. 네. 여기 이때 언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캐펙스를 할지도 28년은 잘 될지도 모르겠고 뭐 윈터스 커밍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헤매다가 이게 올해 2월부터 갑자기 좋아집니다. 아, 이게 진짜 캐펙스 하나 보다. 그래서 28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SOFR 금리라는 게 금융기관 간의 대출 금리고 이 IORB 금리가 연준에 맡기는 예금 금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대 마진인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말하면. 네. 예대 마진 마이너스예요. 이게 올라갔을 때가 뭐냐면 작년 10월, 11월 이때인데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케빈 어시가 아니죠. 이전 의장 파월. 네. 파월 의장한테 막 떼를 씁니다. 우리 돈 빌리기 너무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 파월이 뭘 하냐면 오케이 자산 매입을 하겠다. 물론 QE라는 표현은 죽어도 안 쓰면서 단기채 매입을 시작하면서 이 스프레드가 팍 떨어집니다. 네. 단기적으로 돈 빌리기가 엄청나게 쉬워졌고 근데 경기는 좋아요. 그러면 뭘 투자해야 되죠? 돈 빌려서? 채권 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네. 경기 좋대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거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의 유동성이 갑자기 위로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가 나거나 경기에 대한 전망이 갑자기 꺾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 금리가 높은 거는 경기가 좋기 때문이고 요게 유지되는 한 주식이 나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국채금리라는 거는 물가와 성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를 걱정하고 있는 건데 네. 한 의원님 보시기에는 물가를 걱정하는 거는 쓸데없고 네. 성장률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가 채권 전문가 아니면 채권 아니죠. 금리가 지금 과도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3.75%거든요. 기준 금리가. 네, 네. 근데 미국의 10년물이 4.35잖아요. 그럼 두 개의 간격이 60bp입니다. 우리가 장기채에다 금리를 왜 더 요구하냐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해 돈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은 돈을 벌고 있다가 내년 회사가 잘렸어요.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는데 3년으로 빌려주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저 사람 3년 있다 잘리면 어떡하지? 이자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하면 좀 싸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가 돈을 못 갚을 것 같을 때 장기채에 대한 이자를 더 받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못 갚을 것 같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제가 제일 이 금융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주식 얘기할 때 제일 안 받는 논리가 뭐냐면 미국의 부채가 많아서 이자 부담이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교조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22년에 SVB 파산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두 가지로 해결합니다. 심플하게. 백악관에서 25만 불 이상도 보호해 줄게. 얘네 캄다운. 그다음에 연준에서 딱 나와가지고 지금 자본이 문제가 되는 게 금리 올라서 지금 자본 터지는 거잖아.
그거 안 팔게 해줄게. 그 국채 갖고 오면 95%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예. 다른 나라는 안 되는데 미국은 돈을 찍는 걸 너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원금을 못 갚는다는 걱정을 하는 건 교조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질 금융시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채권이 만기가 길어도 스프레드가 거의 없어야 정상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통 금리를 또 요구하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경제나 물가의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 이슈 때문에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도 좋고 하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스프레드가 금리 인상을 이미 반영한 걸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주식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가지고 경기가 좋으니까 원래는 단기책으로 빌려서 제일 쉬운 방법은 앞으로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제일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단기 자금 빌려서 장기채 사면 됩니다. 네. 왜? 물가 올라서 금리 올릴 거면 이제 경기가 나빠질 거니까. 맞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이게 오른지는 저도 몰라요. 컨센이니까. 좋대잖아요, 경기가. 모르겠다. 돈 빌려서 주식 사야지. 전 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이걸 깨려면 결국은 이 유동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물가는 케빈 허씨가 저는 진짜 케빈 허씨의 이번에 성명서를 보고 느낀 게 원래 2페이지 반 거의 뭐 긴 거를 반 페이지로 딱 줄여놨습니다. 제가 보는 한 케빈 허씨는 아마 가장 정치적인 연준 의장이 될 건데 그 짧아진 그 성명서에도 꼭 필요한 얘기는 들어있어요. 첫 번째 문장 12대 0이다. 내 말 안 따르는 사람 없다. 1번. 2번 뭐 빼고 유동성, ample reserve 꼭 지킬 거다. 그렇게 자산 매입 싫어한다면서요. 그 짧아진 성명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가 높은데 사실이 물가가 에너지랑 약간 일시적인 것도 들어있을걸? 요렇게 들어있거든요. 물가 이거 안 보겠다는 건데 사람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를 따지면 안 돼요.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뭘 볼 때 자꾸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념과 성향, 뭐 선호, 아니, 또 옳은 뭐 네.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고 나보다 영향력이 1억 배쯤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은지가 훨씬 중요한데 아까 얘기하신 물가 부분에 대해서도 케빈 허씨가 잘라서 보겠다면서요. 위아래를. 위아래 잘라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믿냐.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제 시작하잖아요. 곧 갈 사람도 아니고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굉장히 위안이 되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에 민감한 이유가 AI 버블에 대한 논란 때문에 또 이 금리 때문에 다시 날리지 않습니까? AI 버블 논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AI 버블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AI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 8월인가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둘이 대담하면서 AI가 생각보다 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이제는 정말 버블에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근데 99년 6월 달에 나스닥이 얼마였냐면 2,000이었거든요. 2,000, 2,100인가 그래요. 그 고점이 5,000 가까이 가요. 딱 7개월 만에.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를 들어 내가 100원짜리 주식을 사서 500원쯤 됐다고 치죠. 왜냐면 매물이 5배, 6배 수두룩하니까. 네. 네. 그럼 만약에 이 마지막 2배 중에 일부를 못 먹으면 내 원래 원금 기준으로 지금까지 번 거를 못 번 거랑 똑같아요. 아, 100%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 마지막 100%안 먹으면 어때? 이게 아니라 내가 샀던 금액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번 거만큼을 못 버는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 논란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내가 버블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AI를 투자하는 기업들은 거의 이제 자기가 버는 돈으로 딸깍딸깍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도 못 사고 하니까 네. 버블이 많이 진행이 되긴 된 거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3분기까지 오르고 현재로서는 중간 선거 전에 좀 빠지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8,200 정도를 S&P 코스피 말고 네. 코스피는 큰일 나죠. 네, 그리고 큰일 한국 나죠. 담당도 아니고요. 네. 미국 담당이니까 네. S&P 기준으로 8,200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8,000 넘어가고서부터는 이제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도 벌써 한 10% 가까이
룸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올해 S&P가 오른 게 8%이기 때문에 올해 오른 것보다 더 남은 거예요. 충분히 많이 남은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시네요. 그 초기 투자를 적게 했던 분이 5배가 오르고 나서 마지막 2배를 못 먹으면 지금까지 번거만큼을 못 버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AI 버블의 후반전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바로 꺾인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 9월 정도까지는 시장을 좋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9월까지는 왜 좋게 보시고 네. 무엇 때문에 중간선거 11월까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중간선거 10월 달이 특히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이건 뭐냐 말씀하기 낫겠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S&P 500이 당해년도 고점이 PER 기준으로 25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2020년에 27배까지 간 적이 있지만 2020년은 그의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12%였어요. EPS가 꺾인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P가 높게 나왔거든요. 올해는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EPS 그로스가 S&P가 23% 정도 돼요. 네. 엄청 EPS가 오른 상태에다가 25배를 때린 게 8,200이거든요. 일단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회계년도 마감이 9월 말입니다. 9월 말. 네. 작년에 셧다운 얘기가 있었는데 심각했었나요? 왜 그랬나 전 생각해 여기서 제 추론이지만 네. 선거가 없잖아요. 심각하게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왜 싸우죠? 그냥 어차피 미국은 지네끼리 합의하면 부채 비율 올리면 끝인데 네. 아무도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거가 전이기 때문에 예산안부터 이런 것들을 미국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빡빡하게 나올 거고요. 공화당도 잘 양보 안 할 겁니다. 네. 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10월 달에 노이즈가 많고 두 번째는 7월 FOMC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그래요. 6월 달에 일단 점도표를 내긴 했으나 케빈 러시가 점도표 안 본다면서요. 앞으로. 네. 첫 번째로 한 얘기입니다. 텍스포스 얘기할 때. 근데 언론에서는 점도표 갖고 매파적이래요. 진짜 이해가 잘 안, 이건 진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고 네. 7월은 원래 점도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점도표 없잖아요. 네. 말로 때우겠죠. 그리고 그 다음 9월 FOMC는 6월 이후에 원래 점도표가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6월 FOMC에서 그거를 재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9월 달에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점도표를 내고 이번에 보면 케빈은 자기는 안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점도표를. 네. 근데 9월에 또 안 찍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9월 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의 걱정이 그때는 될 수가 있어서 딱 그때가 이제 좀 예를 들어 10에서 15%의 조정이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하반기 전망에 썼던 뷰가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그대로 지금 그림이 가고 있어서 그대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7월은 오히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요. 네. 그 다음 주에 TSMC 발표가 있고 또 ASML도 같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의 빅테크랑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이나 이런 거 실적 나오는 걸 보거나 미국의 장비주는 다 신고가예요. 우리나라는 네. 험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코스닥에 묶여 네. 있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회사들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보면 여전히 저는 하반기 전망에서 얘기한 것처럼 7월, 8월까지는 실적 장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AI 안에서의 로테이션이 나오는 그림이 될 거라서 9월까지는 그래서 강세가 되는 거고 대신 9월에 FOMC나 아까 얘기 드렸던 회계년도 미국의 마감 셧다운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마도 10월 달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5월 말에 냈던 내용인데 아직 지금 한 달이 됐는데 바꿔야 될지는 비슷하게 가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 정리해 보면 연준발 매크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당장은. 저는 9월 FOMC 9월에 전까지는 거의 예, 그 걱정 안 해도 전까지는.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고용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월드컵 때문에 팍 치솟았다 이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이 어떻게 나오든 뭐 금리 경로는 크게 변화 없을까요?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진혁 씨나 우리 열매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고용 지표 때문에 물가나 기준금리 경로 바뀐 적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진행 오래 하셨어요. 진짜 한번 저는 생각.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한 번도 네.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당일 날은 뭐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게 장기적인 것에 영향을 줬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 이미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나서 뭐 움직인 적은 있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요게 궁금해요. 그 요즘에 다들 국장 한국 주식에 더 몰입돼 있으신데 저는 미국 증시가 좀 부럽긴 해요. 왜냐하면 빅텍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AI에 어떻게 리딩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빅텍도 있고 반도체도 다 만만치 않게 SK 하이닉스 못지않게 마이크론이 있고 샌디스크가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ASML 말씀해 주셨는데 장비주도 좋아요. 다 가지고 있고 다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좋은데 그래도 미국도 좀 뭐랄까 빅텍이 좋은 날 반도체는 안 좋고 이런 흐름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럼 뭐 어디를 좀 더 좋게 보시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한국만 왜 이러냐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데 위안을 삼으셔야 아, 돼요. 네. 그래요. 중국의 과창판이 반도체가 제일 많거든요. 과창판이 올해 YTD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항생텍,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 이런 거 올해 얼마나 수익률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게스해 보시죠. 글쎄요. 마이너스 20% 가까이 됩니다. 야, 차이 엄청 그래요. 나죠. 네. 미국의 정보기술 섹터가 올해 20몇 %가 올랐거든요. 그 중에 반도체가 이제 절반이 넘었어요. 반도체가 원래는 절반보다 적었는데 워낙 올라가지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비반도체보다도 더 이제 비중이 조금 커졌더라고요. 얘네 오른 걸 빼고 나머지는 올해 마이너스예요. 아, 네. 똑같네요. 일본도 키옥시아가 올해 몇 배가 오르고 도요타 안 오르고 이래서 시가총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이거는 경쟁력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유럽이란 국가를 제외하면 나머지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은 똑같이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걸 일단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AI의 테마는 지속된다는 걸 일단은 머리에 그거는 너무 명확한 것 같고요. 거기서 내가 메모리가 충분히 많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를 내가 비중을 10%만 갖고 있었어도 오래 샀어도 3-4배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중이 엄청 커졌을 거니까 AI 안에서 다른 종목들을 고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희는 봐요. 그래서 저희 연간 지난달 월보에서 했던 종목이 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거, 클라우드나 네오 클라우드 기업이나 아니면 차라리 바이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XBI 같은 종목은 업종 ETF는 네. 요 그림인데요. 바이오 ETF죠. 네. 역사적 아니고 최근 5년새 신고가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오르다가 우리나라는 꺾인 게 이제 그 코스닥 그 이슈잖아요. 결국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지표도 맞춰놨으니까. 네. 결국은 뭐냐면 요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거기에 SK스퀘어, 물산 등등등을 생명, 합친 네. 게 한 60 몇 % 될 거예요. 70%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너무 커졌죠. 네. 너무 크니까 이건 거죠. 근데 미국은 물론 메모리인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뭐 하드디스크, 시게이트 이런 거 합쳐도 크지만 그래야 80조 달러에 5%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젠슨황이나 데미 서사비스가 일단 저희보다 무조건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한 몇만 배 이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AI의 끝판왕은 바이오라고 주장을 자꾸 합니다. 네. 안 먹히다가 최근에 먹히기 시작해요. 네. 우리나라 안 먹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맞을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꺾인 게 맞는 거냐의 싸움인 거고 지난 9년 동안 상관계수가 완전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꺾인 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네. 저는 결국은 바이오도 AI의 수혜를 보는 업종이라고 약간 AI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저희는 봐요. 그래서 XBI ETF가 저희 월보에 선호 ETF로 들어가 있고 2달 연속 들어간 것 같고 다음 달 어떻게 할지 봐야겠죠. 물론 틀리면 제가 또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말씀대로라면 저 그래프대로라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이 뭐 들어갈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내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국내 바이오 담당은 아니어서 뭐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못하지만 리포트에 제가 한 줄만 썼어요. 네. 괴리는 줄어들 거다. 야, 근데 이제 그래요. 괴리가 줄어드는 게 미국이 빠져서 줄어들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은 있는데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큰 바이오 기업들이 작은 바이오 기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인수를 합니다. 저보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보통 바이오는 금리가 높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금리가 안 빠졌다니까요, 지금 별로. 근데 바이오가 무지하게 올랐어요. 그럼 이 정도로 금리로 조달을 해도 바이오 기업을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 거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인수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자랑 닉스가 없는데 막 이 엑스페이가 올라간 거 보시죠,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꺾였는데도 S&P랑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최근에 더 오르네요. 쫙 지금 완전 날아갑니다. 네. 지금 그러고 있고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뭔가의
이제 캐탈리스트가 있으면 괴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소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엔 제가 그냥 괴리가 줄 거라고만 썼습니다. 아 예. 미국의 XBI 저 바이오가 저렇게까지 급등한 최근에 뭔가 캐털리스트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M&A가 컸나요? 캐탈리스트는 없었고 아니, 정확하게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M&A가 자꾸 나와요. 무슨 뭐 회사가 몇 조에 뭘 샀다 뭐 샀다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대형 기업들이 돈을 많이 쌓아놓고 M&A를 안 하다가 금리가 예를 들어 이러면 제가 틀리는데 예를 들어 금리가 4.6이었다가 뭐 3.8 이렇게 돼서 야 지금 빨리 이게 아니고 네. 금리가 꼴랑 20bp 빠졌는데 막 여기서부터 이러고 있었다면 이게 지금 6월 10일인가 뭐 이럴 거예요. 네. 금리 변화 없잖아요. 그럼 이건 이 정도 금리로 돈을 빌려도 내가 이 회사에서 뽑아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저도 이제 심증적으로나 여러 글들을 통해서 AI 시대에 뭐 어떤 산업이 제일 많이 발전할까 생각하면 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국하고 좀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전 미국을 잘 모르니까요. 미국은 자본 집약적이고 대형 바이오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올랐기 때문에 저렇게 지수가 오르지 않았을까? 작은 기업들 올라가지고는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AI 산업으로 인해서 변화가 보이는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은 조금 징조라도 있나요? 일라이 릴리가 AI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세게 엔비디아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XBI라는 이 지수가 네. 왜 제가 갖고 왔냐 너무 정확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업이 200개가 들어있는 네. 하나가 0.몇 %이래요. 그러니까 큰 주식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걸 만약에 제가 얘기하신 대로 엘라이 릴리 포션이 한 뭐 10몇 %인 걸 갖고 왔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개별 종목 엄청나게 많은 조그마다고 해도 뭐 몇 조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200개가 모인 지수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건 하나 때문에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어떠냐면 이 나스닥하고 S&P가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는데 얘가 날아갔단 말이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쨌든 주식이 항상 정답이니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이제 코스닥이 오를 때도 바이오가 제일 많이 오늘은 뭐 또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뭐 이제 그런 흐름인 거죠.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 괴리를 좁히는 어떤 캐탈리스트가 나와 줄 거냐 아니면 없어질 거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최근에 M7의 수익률 보면 한 달 동안 보면 뭐 20%씩 뭐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빠질 동안에 바이오가 올라간 거면 이게 그 AI 산업의 어떤 순서 같은 걸 봤을 때 생각지 못한 그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거든요. 바이오는 한참 뒤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그럼 이게 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한테도? 저는 이제 순서라는 건 이제 시장이 정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잘 바이오만 오른 건 아니고 소부장도 거기는 소재 부가 별로 없어요. 장인데 장비주가 엄청 올랐어요. 우린 올린 이런 거잖아요. 장비주는 비싼 거 왜 사냐고 메모리가 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별도로 생각하고 장비주도 사실 물론 메모리보다는 덜 올랐어요. 그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이제 가는 거다라고 보면은 저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구글도 지금 그 증자를 너무 크게 하잖아요. 스페이스X IPO보다 더 큰 규모를 알파벳이 한다 그래서 네. 저는 그 규모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연이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메타도 하고 뭐 돈 필요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계속 그렇게 유동성을 흡수하면 다른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이제 증자 많이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알파벳의 CEO다, 메타의 CEO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난 우리가 8년, 9년 동안 자사주 얼마나 사줬는데 돈 필요해서 증자하는데 니네가 뭔 상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미국 애들 사고는 거의 100% 그럴 겁니다. 두 번째는 시총 대비 비중으로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 근데 사주던 애가 자기도 내 것도 사줘 이러면 입장이 바뀌잖아요. 요럴 때가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안 사주던 기업이 그러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왜냐하면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기업이 아직도 수년금이거든요. 오라클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지금 정도에서 회사채를 찍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그 사람들은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기 왼쪽 그림처럼
IPO나 증자나 우선주가 올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여기 제가 엔트로피가 오픈 AI에다가 뭐 다 포함한 거예요. 네. 이거를 시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조달 규모로 봐야 되니까 작년에 2배가 넘습니다. 난리 났다. 역대 최대겠네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네. 정확하게 맞는데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요렇게 돼요. 시가총액이 훨씬 커져서 네, 왜냐하면 증자라는 건 시가총액 비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스페이스 X 빼면 그림이 좀 달라지진 않을까요? 여기서 스페이스X도 빼고 만약에 네. 오픈 이거 다 빼잖아요. 엔트로픽, 오픈 AI, 그다음에 스페이스X, 구글 빼면은 한 요 정도로 줄죠. 세 개 합치면 3천억, 네 개 합치면 3천억 불이니까 네. 일로 줄죠. 그러면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가총액 대비 주식 조달 금액이 옛날 고점이 대략 한 2%거든요. 지금 그거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채권도 당연히 역사상 최고예요. 많이 찍으니까. 그런데 역시 시가총액 비중으로 하면 별로 높지 않다. 그러니까 워낙 미국의 금융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많은 유동성에 압박을 주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SOFR, IORB가 너무 중요해요. 연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안 사줄게.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아니 성명문에 써 있다니까요. 앰플 리퀴디티. 그럴 생각 그 짧은 성명문에 그 반 페이지처럼 꼭 써야 되는 내용에만 들어 있는데 그거 좀 믿어주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네네네. 요거 하나는 꼭 여쭤봐야겠어요. 네. 지금 하이닉스 ADR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 주식 보시니까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할까요? 아니면 하이닉스가 한번 치고 올까요? 저는 그 밸류에이션 격차는 구조적인 거로 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시장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의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격차로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DR의 이제 프리미엄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TSMC 사례를 많이 얘기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대만은 개인적으로 대만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사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증권사들이 예를 들어 TSMC 사자는 사람이 많으면 당장 HTM에 넣지 않았을까요? 네. 잘 없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알아봤는데 대만은 외국 개인이 사기가 되게 불편해요. 인도처럼.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TSMC 주식을 사려면 미국 ADR을 꼭 살 수밖에 없으니까 프리미엄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외국인들이 사기가. 네.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서 분명히 미국에 있는 ADR이 가격 발견 기능이 있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과연 이게 ADR이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마이크론 밸류에이션에 붙여줄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ADR로 계기로 밸류 상향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그 프리미엄에 대한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거는 TSMC랑 좀 다르지 않나라고. TSMC 사례를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편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상희 하나투자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